자, 여러분들 식사들은 했어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그 보니까 예약을 했던 분들 가운데 한 200명 이상이 안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2008년 이래로 이런 일은 처음인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손 한번 다 펴보세요. 자, 쭉 팔 한번 앞을 펴시고, 자,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자, 뒤로 위로 쭉 올리세요. 자, 옆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내리시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자, 서로 인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서로 지금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같이 여러분들 한 공간을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서로 나중에 보더라도 서로 아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6학년도 대비 유이태팀 합격 전략 가이드, 즉 오리엔테이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첫 번째 저희 전공영어팀 소개를 잠깐 하겠어요. 자,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아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5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의 전공 영어 교육론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선생님이신 박현수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 저 옆에는 영어학으로 아마 학원가에서는 아마 보기 힘든 스펙을 가지신 분인데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 영어학으로 통사론으로 박사를 하시고 지금 올해로 16년째 영어학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영문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옆에는 김영문 선생님이 신텍스를 가지고 신텍스 이외에 나머지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태윤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유이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받으셨죠? 네, 패킷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 20여 분 동안 여러분들 임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할 텐데, 자, 우선 올해 시험을 한번 본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내리세요. 아직 시험을 한 번도 보지 못해 처음 임용 2015년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거의 한 반반 정도 비슷한 숫자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아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만 있다고 하면 아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에서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가이드 목차라고 이렇게 쭉 목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좀 아까 설명했던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선생님들 양력이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의 특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데 해마다 거의 유사한데 올해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차이점이 있냐면 위에서 6번째 항목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서 6번째 항목을 보면 거기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은 워크숍이라고 하는 거 올해 9월 달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했어요. 그 이전에는 워크숍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했던 워크숍이 반응이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자, 특히나 이제 1, 4월에 여러분들 강의를 배우시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죠. 모르는 게 많은데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한 400명 정도가 수업을 듣는데 직강에서 그러면 주로 앞자리에 있는 분들이 빨리 나와서 질문을 독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항상 질문하는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해요. 왜?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앞자리는 지정 좌석제를 해서 그냥 일찍 오는 대로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지정 좌석제를 해서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운이 좋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시던 분들만 질문을 하는 그런
한계를 한번 극복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워크샵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직접 질문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카페하고 블로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 대해서 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상관없고 그날 와서 그날 뭡니까? 여러분들 뭐든 상관없어요. 대학에서 배웠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좋아요. 그다음 타팀에서 배웠는데 설명이 다 좋아요. 어떤 것도 좋으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질문을 하면 저희가 여러분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궁금점이 있는 것을 카페에다 올려서도 질문 던질 수 있고 그 순간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떤 것도 좋으니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워크샵에 그걸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본 강의 이번 시험에도 느꼈겠지만 여러분들 그 기본 이론이 튼튼하지 못하면 앞으로 임용 시험에 붙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임용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지 않죠. 기본에만 충실하면 80점 만점에 보통 50점까지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합격하려면 50점만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하죠. 거기보다 한 5점 정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건 몇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 따로 정리해서 맞추시면 돼. 그러니까 50점까지 가는 그 비결은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따라서 기본을 모르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공부 방법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1,4월에 배운 건 1,4월에 완벽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워크숍을 처음으로 1,4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연간 강의 일정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저희가 그게 7단계로 항상 구성을 했어요. 이건 2008년 이래로 저희가 항상 했던 그 방식인데 이거는 조금씩 그 해마다 조금씩 바꿔요. 그 바꾸는 근거는 그 해에 합격생들이 반응을 보고 좀 바꿉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합격에 가깝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매년 조금씩은 바꾸긴 합니다. 하지만 큰 틀 자체는 그게 바뀌진 않습니다. 7단계인데 1단계 보시기 바래요. 1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1차입니다. 1차고 그다음에 레벨 7단계는 거기 이제 2차 대비반을 하게 되는데 보통 12월과 1월에 그 박현수 선생님하고 로렌장 선생님께서 주로 담당을 해 주십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이건 종합반입니다. 종합반은 저희가 좀 독특하게 항상 이름이 있어요. 제가 2008년도에 제네시스라고 하는 반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네시스 그다음에 그 인텐시브 그다음 올해는 작년에 이름이 뭐였죠 우리가? 오블리주. 그 전에는 노블리즈. 노블레스 오블리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마다 뭡니까? 그 해에 맞게 저희가 팀 명칭을 종합반에 부여를 합니다. 올해 한번 보세요. 올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거기에. 뒤에 나와 있어요. 올해는 버전 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작년보다 저희가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강의를 보여주겠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이건 여하튼 종합반입니다. 종합반 옆에다는 버전업이라고 여러분 써놓으시면 나중에 이야기가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7페이지 가시기 바래요. 연간 강의 일정, 그 다음에 뭡니까? 원서 단가반이 되어 있죠. 원서 단가반 그 목차가 쭉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첨삭반, 이것도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첨삭반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결국엔 그 작년까지는 첨삭반을 진행을 하지 않았던 큰 이유가 첨삭반은 저희가 항상 9월달, 10월달에만 짤막하게 진행하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시험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측은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상반기에서부터 해야 될까라는 사실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올해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세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논술형 문제가 20점이 나왔죠. 어쨌든 여러분들 원치 않든 20점이라고 하는 배점은 엄청난 배점이죠.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20점이라고 하는 배점은 어떤 배점이냐면 교육학 전체 배점이 20점이야. 교육학 전체 배점이 20점이고 기입형 전체 배점이 20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입형 10문항이 나오는데 그걸 다 맞춰야 20점이야. 근데 논술형 2문항이 20점입니다. 따라서 논술형은 상반기에서부터 빨리빨리 준비하실수록 좋은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험 유형이 작년하고 올해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패턴화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건 패턴화 되는 거잖아. 따라서 패턴화 돼 있는 그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반기에서부터 라이팅을 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첨삭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강의 중심이 아니에요. 강의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1대1로
뭡니까?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아마 그 첨삭을 하시는 분이 지적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 모델을 제공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새벽 특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새벽 특강을 1월에서 4월까지 새벽 특강을 해마다 하게 되는데 1, 2월은 자리가 빠짐없이 한 400명이 꽉 차요. 그러다가 3월달, 4월달 마지막에 되면 한 50에서 60명 정도가 남아요. 물론 새벽에 매번 나오기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1, 2월 달은 여러분들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특강은 직강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저희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걸 많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교재는 거기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오리엔테이션에 나와 있는 자료는 항상 1년 동안 갖고 다니세요. 여기 기출도 나와 있고 뒷부분에 기출 분석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올해 한 해 여러분들 그 나심판으로 여러분들 이 교재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으로 8페이지 보시면 제도적 설명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뭐 1차 시험 배점, 오늘 자 아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손 들었던 분들은 여기 꼭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배점이 되어 있는지. 이명은 그게 1차, 2차, 3차가 있죠. 1차라고 하니까 더 어렵구나. 1교시라고 바꿉시다. 1차에서 1교시가 교육학이 있고 2교시가 전공 A형, 그 다음에 3교시가 전공 B형이 있죠. 거기 문항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쭉쭉 뭐 그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시험 과목과 내용, 이건 뭐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마시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임용이 발생이 되는지,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채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11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합격자의 결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우리 그 영어과 학생들의 95%가 그 여학생들인데 여학생들한테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합격자 동점자가 나왔을 때 사실은 좀 거기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래요. 최종 합격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2차에서는 그건 여러분들 2차에서는 1.5배수를 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경기가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1차에선 컷에 몇 명이 붙겠어요? 2차로 몇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1.5배수면 150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 2차에서 50%가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동점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동점자가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에 처리 방법이 거기 보시기 바래요. 그냥 좀 좌절스럽기도 하겠지만 동점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0.1점 더 맞으면 되니까. 취업 지원 대상자 거기 보세요. 2순위가 뭡니까? 2차 시험에 성적이 높은 사람 빨리 체크하세요. 지금 시험은 2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자 2년 전에 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즉 2013학년도까지는 이때까지는 1차, 2차, 3차를 봤죠. 그래서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 면접을 봤잖아. 면접하고 수업 실현을 봤잖아요. 이때는 그래도 1, 2차가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 1차와 2차로 바뀌었죠. 1차보다 2차가 더 중요합니다.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거기 그 반영이 된 것이 바로 동점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 2차 시험의 성적 순으로 처리합니다. 따라 2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내가 만약에 그 스피킹이 좀 약하다 그러면 상반기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영어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3순위 보세요. 땡골레미 채널.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 가슴 아프게 하는 부분이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에요. 이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군대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냐고. 그렇잖아. 나의 젠더가 못 가게 해서 못 간 건데, 근데 그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요지는 어떤 거예요? 동점 안 맞는 게 좋습니다. 0.01점이라도 더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가시기 바래요. 12페이지에 이것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한번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09학년도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임용시험이 2007년에서부터
2008년까지가 이때는 주관식 시험이었어요. 그 당시 서다평이라고 하지 않고 주관식 시험이었고, 그런 다음에 2009학년도에서부터 2019, 10, 11, 12, 13이죠. 2013학년도까지가 아까 말했던 1차, 2차, 3차, 즉 객관식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 수업실험 면접이 됐던 바로 이때는 뭡니까? 1차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선 1차가 붙어야 뭐 2차를 가든 3차를 가든 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 뭡니까? 지금 2014와 2015가 이제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죠. 작년과 올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 유형이 주관식이고 서다평이다 보니까 마치 뭐로 어떤 걸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때로 돌아갈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이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때와 더 유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 공부하실 때 우선 이제 12월 달에 시간이 좀 있죠. 뭐를 하시냐면 2009학년도에서부터 올해 봤던 14학년도까지 여러분들 그 뭡니까? 기출문제 있지? 어떻게 나왔는지를 쭉 살펴보세요. 객관식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객관식을 기입형으로 옛날에 나왔던 객관식 스타일을 기입형으로 많이 바꿔냈어. 따라서 그 이전에 이때 거 문제는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보고 시간 없으면 안 봐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언제 건 봐야 된다. 이때 건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다 있어요. 교육과정 평가원은 카이스 rli.kr이니까 여기 가시면 기출문제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중등임용고시 기출문제에 영어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 참조를 하시고 문제 풀으란 얘기가 아니야. 아직 기본 이론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기출을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출이 여러분들 거 되지 않습니다. 기출은 언제 하셔야 되냐면 5, 6월 달에 하시면 충분해. 제가 요구드리는 건 어떤 거다? 아, 이런 유형의 것들이 나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란 얘기야. 어떤 걸로? 그냥 나침판으로.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 알고 풀 필요는 없어요. 푸는 것은 기본 이론이 끝나고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론이 정리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실력으로 그때 풀으세요. 미리부터 풀고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풀리지 않아 지금 풀어도. 그러니까 그때 풀어도 늦지 않으니까 5, 6월 달에 해도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유형만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제가 2009학년도부터 올해 14학년도, 15학년도까지 이렇게 쭉 커트라인하고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인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인원. 자, 2009학년도 몇 명 뽑았습니까? 써 있잖아.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읽으시면 돼. 2009학년도 몇 명 뽑았어요? 551명 뽑았어요. 그 다음 2010학년도 429명. 그 다음 481명. 그 다음 600명 뽑았죠. 600단위로 처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2014학년도 13학년도 보세요. 몇 명 뽑았어요? 592명. 그 다음 2014학년도 678명. 임용고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뽑았던 것이 2014학년도였는데 그런데 이 인원 뽑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 정치와 무관치 않아요. 선거가 있는 앞과 다음에는 많이 뽑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임용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험이 아니야. 많이 뽑고 싶어. 교육부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항상 많이 뽑고 싶어요. 하지만 뭐가 없으면, 버짓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뽑을 수가 없어. 따라서 선거 때는 많이 뽑을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뭡니까? 실업자가 많을수록 그 집권 세력한테는 이롭지 않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험을 앞둔 전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 당해, 선거 당해. 그 다음에 선거 다음에는 성과를 내야 돼. 따라서 일반적으로 3년 동안 많이 뽑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 이유는 적게 뽑습니다. 올해도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500단위 이상만 뽑아주면 돼요. 실제 2015학년도 잠깐 보세요. 2015학년도 응시 인원 몇 명이에요? 다시 써 있잖아. 몇 명이에요? 6,446명이죠. 근데 실제로 이 인원이 응시 인원이 6,4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시험 준비생들이 6,400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올해 시험 준비한 사람이 4,500명 시험 준비했어요. 4,500명 정도 시험 준비하고 막판에 원래 상반기에 370명, 380명밖에 안 나와. 예비 공고에는 영어과가 380명인가밖에 안 뽑는다고 나왔어. 그 5월 달에 나오거든. 다들 좌절해가지고 장수생들이 대거 시험을 포기를 했어요. 장수생들은 주로 뭐를 하냐면 기간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간제를 포기를 하고 하반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대다수의 장학생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올해 계속 제가 작년과 올해 헷갈리는데 2014년 올해 그러다가 10월 24일 날 발표가 났어요. 어떤 발표가 났습니까? 최종 발표가 났지. 몇 명이 무려 증원이 됐어요. 170명 가깝게 증원이 됐어요. 그러자 정말 그 떼놈처럼 막 몰려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제로 시험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시험을 친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뭡니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험은 항상 10에서 15% 정도의, 많은 경우는 20%까지 가수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번 쳐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면 실제로 시험 준비한 사람 올해 4,500명 정도가 시험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550명 뽑았어요. 4,500명이 시험 준비해서 실제 경쟁률은 9대 1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가고시에서 9대 1이라고 하면 경쟁률이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올해도 작년과 올해라고 하는 건 2015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도 아마 작년 정도는 인원은 뽑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결심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그 결과가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략적인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박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2015학년도 전공영어 교육론 기출 분석을 해드린 다음에 여러분 공부 방법론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다 같이 박수로 맞춰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미련이 남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점심 안 드셨어요, 여러분? 네, 저만 먹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자, 아마 지금 이게 얼굴을 둘러보니까 아마 이제 2015년도 임용을 이제 보신 분들도 보이시고요. 새로운 얼굴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은 2016년도 이제 OT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1년간의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2016년도 이제 임용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각 영역별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네. 2016년도에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2015년도 기출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을 먼저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강의가 어떻게, 그죠? 여러분의 임용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러한 임용 준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OT 자료 중에서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론. 네. 제가 이제 다른 해보다 올해 특히 자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선생님들도 똑같이 불안하고 초조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 내가 아이들한테 헛고생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르친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부분에 나왔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얼마나 당혹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걱정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교육론은 어찌 그렇게 빌드업 범주 안에서만 나왔는지 시험 문제를 보고 너무나 안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키텀 정리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키텀 정리한 데 부분에서 기입형은 쫙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보고 나서 정말 올해 농사는 제가 나쁘지 않았겠구나,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 강의를 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되게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2016년도 또 2015년만큼 그런 잘 지은 농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해보다는 2016년도 우리가 이제 교육론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및 2015년 대비 임용 기출 영어 교육론 A, B형 기출문제
개괄적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 유형이 바뀌었죠. 그죠? 객관식에서 서답형으로 바뀌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서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입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와 논술형 문제 세 가지 타입의 그런 문항들을 가지고 출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서답형의 기출 문제는 2014년과 15년 두 해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육내용 파트를 보시면 2011년부터서 15년 이르기까지 토픽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론 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토픽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의 유형과 문형만 바뀌었을 뿐인 거지 교육론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그죠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해져 있는 것이 기본적인 교육론의 그런 어떤 주요 개념들 위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세컨 랭귀지 퀴션 모델이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theoretical background라고 하는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교실 안에서 how to teach에 해당되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도가 있는데 그러한 두 가지의 그런 영역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비율로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2016년도 임용을 준비했을 때 어떤 부분에 보다 많은 포션을 둬야 될 건지라고 하는 개괄적인 방향만 잡으시고 가도 훌륭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2014년과 15년 대비 임용 기출 문제 영역 교육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는 세 가지 중에서 우선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교육론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해 수준 등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이 이제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따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토픽에서 가장 중요한 키텀들이 그죠? 예, 블랭크로 주어져서 그죠? 답안으로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문항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영어 교육론의 중요 영역을 이제 주요 키텀이나 개념 등의 정리로 시작할 필요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형과 논술형은 반면에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론의 개념과 지식을 토대로 중요한 것은 언더라인 한번 해볼까요? 실제 교실 상황에서 주어지는 과업이나 학습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긴 하지만 교육론에 대한 개념 이해 정도의 범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기입형은 기본적인 텀 정도 아시면 답안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교육론의 기본적인 이해에 그 교실 수업에 대한 데이터를 줘요. 팩트를 줘요. 그래서 그 팩트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 안에서 분석을 해가지고서 이제 영어 답안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게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실제적인 교실 수업에 대한 프랙티컬 데이터를 줘요. 수업을 준다라던가 수업 후에 이제 교사의 티칭 럭을 준다라던가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 수업이 어땠다라고 하는 커멘트를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실 수업의 그런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 수업을 예측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해서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것은 서술형과 유사한 형태예요. 근데 논술형은 거기서 하나 더 가서 그 수업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 수업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점을 하나 도출해내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시해라 라고 하는 건 논술형까지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기입형, 그 다음에 서술형,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디벨롭 되는 거죠. 그죠? 예. 기본적인 교육론에 대한 이해라든가 개념에 대한 접근이 이제 점점점 확장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6년도의 공부도 그렇게 단계적인 공부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1, 2월에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잡으실 거예요. 3, 4월은 이제 1, 2월이 기본적인 개념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잡는다라고 한다면 3, 4월은 이제 프랙티컬 티칭 안에서 그런 기본적인 그 개념들을 잡아 나가실 거고요. 그래서 1, 2, 3, 4는 기본 강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 6월 가면서 이제 기본 강좌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측면이 어떤 비중으로 얼만큼 이제 출제가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1, 2, 3, 4, 5, 6 점점점
그죠? 시험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넓게 공부하던 것이 좁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시험과 밀접한 그죠? 관계가 있는 토픽들 위주로 프라이어리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런 프라이어리티를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프라이어리티에 의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9, 10월에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해보도록 하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저희가 2016년 교육년에 대한 과정이 이제 아마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문형에 대한 그러한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영어 교육년의 출제 영역들 해가지고 이제 출제가 나온 영역들을 갖다가 14년과 15년 문항별로 좀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4년을 보시면요. 그죠? 예, 7번부터 이제 10번까지 주어졌죠. 그래서 기입형이 4문항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 언어 습득 이론 및 언어 분석, 쓰기 지도, 읽기 지도, 기입형 중에서도 보시면 한 문항이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3문항이 뭐가요? practical teaching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assessment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년 역시 4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 문항 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4문항은 상호작용 가설, 그다음 평가, 말하기 지도, 읽기 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론이 하나, 그다음에 이제 practical teaching이 3문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은요, practical teaching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how to teach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그 자료 분석이라든가 그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4년 서술형으로 넘어갑니다. 서술형은 보통 이제 그 답안의 길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제 그 30자에서 50자 내외로 이제 쓸 수 있는 답안들입니다. 그래서 14년은 담화 분석, 교재 분석, 문법 지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 담화 분석이나 교재 분석 같은 것이 이론적인 틀로 보이지만 실제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실제 학생들의 대화를 준다라던가, 그죠?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준다라던가,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지 실제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실적인 정보를 찾아 써보도록 하는 형태의 문항이 서술형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 분석도 마찬가지로 실제 선생님이 텍스트북 이발루에이션을 하도록 하는 그런 테이블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토대로 해서 실제 A라는 선생님이 나가고자 하는 수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는 교재를 찾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그 교재가 A라는 선생님한테 적합한지에 대한 근거를 주어진 테이블 이발루에이션 안에서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포메이션, 주어진 데이터에 근거한 팩트를 찾도록 하는 것이 서술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법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2015년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 교육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렇죠? 가르치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1차 그 뭡니까? 그 우리가 1차 이러한 그 뭐라고 얘기하죠? 지필평가. 아우, 네. 한국말이 막힐 뻔했어요. 네. 이렇게 지필평가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 너무나 뭐 텍스트 베이스로 내기보다는 이런 지필평가를 통해서 간접적인 티칭 스킬을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문항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만 집에서 혼자서 공부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게 또 교육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how to teach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구상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14년에 비해서 15년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프랙티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레슨 플랜이 나오고 그 레슨 플랜을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저 aims, 그죠? 그날 수업에 대한 목표를 골라보도록 하는, 실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지도안을 쓰게 되면은 수업 목표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제가 이제 어제까지 이제 수업 실현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수업 목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차시 안에서, 그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선생님이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달과 또 그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슨 플랜에 대한 수업 목표를 찾아보도록 하는 문항들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죠? 의사소통.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수법이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예요. 의사소통 접근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교실 수업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에 토대를 두고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뭐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어 체계도 아닌 것이 한국어 체계도 아닌 것이 중간적인 학습자 언어 체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교육론에서 배워가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랭귀지라고 얘기해요. 중간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불완전한 언어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면 언제든지 그죠?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모르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려고 한다든지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 안에서 의사소통 상황 안에서 의미 협상을 하고 그 안에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을 이제 극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된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에 관련된 문항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우 빌드업만 보면 다 쓸 수 있어. 예, 교육론은 100점이야 100점.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빌드업을 너무 제가 강조하면서 책에 대한 그죠? 네, 뭐 이런 그 저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이제 못 믿으시겠다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좋습니다. B형 문형은요. 이제 서술형 중에서 A형에서 두 문항이 나오고 B형에서 이제 한 문항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작년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CMC라고 하는 거,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도 수업 지도안을 써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런 교육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현장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요를 아셔야지만 교육론 부분 중 그 많은 그런 어떤 개념과 프랙티컬 티칭 중에서 우리 현장에 맞는 부분들이 시험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현직 교사들 이제 제자들이 많으니까 가끔 이제 만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9, 10월도 저희가 문제 풀면서 자, 요거는 현직 교사가 팁을 준 거다라고 해서 히터뻥 해가지고 이제 대조 분석 가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문제도 냈는데 아이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그 한국말을 영어로 쓰려고 하도록 하는 그런 코드 스위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우도 그렇게 이제 팁을 얻는데 그 이제 현직 교사들이 연수에 들어가면 항상 받는 연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컴퓨터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이에요. 그죠? 컴퓨터를 통해서 언어 학습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지도안을 쓰라고 하더라도 지도안 시험 안에서 ICT 클래스룸을 구현해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은 이참에는 컴퓨터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이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본 이론이 끝나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2016년도에 문항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경년에 한 번씩 꼭 반드시 이제 출제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어서 9월 문제도 반영을 하지만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안에서 어떤 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 정리까지 주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개요를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역시 CMC라고 하는 컴퓨터 메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언어 학습을 하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의사소통 활동을 이제 촉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형태의 컴퓨터를 통한 언어 학습이 바로 CM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MC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어서 실제 이제 그 A라는 선생님이 구현하고자 하는 수업에 맞는 CMC 툴을 찾아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분석과도 이제 혼합이 된 상태에서 이제 나온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배점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2014년 논술형이나 2015년 논술형 굉장히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2014년에서도 실제 이제 한 수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죠? 동료 선생님이 동료 장학을 하신 거예요. 피어 업저베이션을 하셔가지고 이 수업에서는 어떤 건 잘 돼 있고 어떤 건 좀 부족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하신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평가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그 해당 수업에 대한 스트롱 포인트와 윅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 개선점을 써라. 이게 14년 문제였어요. 근데 15년 문제는 이번에는 뭡니까?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2명이 커멘트를 그 게시판에다 클래스 블로그 게시판에다 달아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의 티칭 록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시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 수업에 있어서 그 학생들이 좋았던 부분 그게 스트롱 포인트죠. 그죠? 좋았던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한 근거 2개를 학생들 입장에서 찾는 거죠.
두 개를 달라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대한 구성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수업이 좋았기만 했겠냐? 그럼 나왔겠어요?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겠죠? 문제가 된 부분들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생각해도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고 학생들의 반응을 봤을 때 교사가 생각해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 선생님이 현 시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대안을 두 가지를 뭐 제시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비슷하죠, 포맷은요, 굉장히. 그래서 프랙티컬한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서 프랙티컬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향상된 형태의 수업으로 나갈 수 있는 형태의 방향이 바로 논술형의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4년부터 15년까지 문항 출제가 이제 주어지는 토픽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넘기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2015년도 그죠? 영어 교육론에 대한 그죠? 문항들이 나오면서 각각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간단해요. 교육론은 14년, 15년이요. 크게 문항에 대한 변화가 없었어요. 정말 예측 가능한 정도의 범주에서 출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첫 해의 출제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했을 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첫 해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그 부분인데 교육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냥 프랙티컬 티칭에 맞춰서 how to teach에 대한 간접적인 스킬을 좀 이제 우리가 그죠 그 평가해 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그대로 깔려 있어서 그런지 14년 15년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more practical 보다 더 실질적인 형태의 수업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다라는 것 외에는 시험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두 해가 연거푸 그렇다라고 한다면 16년의 방향도 그죠 그런 프랙티컬 티칭에 초점이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2016년도에 그러한 그 우리 임용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훨씬 더 손쉽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4년의 전략을 가지고 이제 그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키텀이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은 기평 그 작년 문제 중에서 2번 문항을 보시면요. 2번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interaction hypothesis, 롱의 이제 구성주의 입장에서의 이언어 습득 모델인 interaction hypothesis가 이제 기반이 돼서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언어 학습은 뭡니까? 의사소통이 기반이 되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컴프레hensible 인풋을 주고 컴프레hensible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표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언어 학습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주 기능인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게 롱의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보다 이해 가능한 언어적 입력을 주도록 하기 위한 그죠? 실제 발화에 대한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론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2번은 렉시컬 모디피케이션과 신트릭 모디피케이션 두 가지의 텀들이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요.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서 거기서의 키텀인 렉시컬 모디피케이션과 신트릭 모디피케이션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모디피케이션은 수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트릭 모디피케이션은 구문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렉시컬 모디피케이션은 어휘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리지널 텍스트를 보시면 No sooner had my plan 하고 블라블라 그리고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modified, simplified 된 텍스트를 보시면 When my plan landed I was 해가지고 synthetic 모디피케이션이 진행이 된 것이 첫 번째 A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쉽게 구문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어려운 구문을 쉬운 구문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B는요. 구문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냐면 어휘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charm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어려운 difficult word로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주어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level differentiated classes예요. 수준이 다른 아이들이 모여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워크시트, 과제,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낮은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오리지널 텍스트를 쉽게
바꿔서 줘야 되는 거고,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조금 더 more challenging, 그죠? 조금 더 도전적인 과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 안에서 A는 low 레벨에 적합한 형태의 자료로 좀 더 쉬운 구문의 형태의 변화를 줘서 synthetic mod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B의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저 high 레벨에, upper 레벨에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챌린징하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어휘를 좀 더 어렵게 바꾸도록 하는 렉시컬 모디피케이션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그저 그 커멘트 부분에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답으로 synthetic modification, lexical modification 각각 한 단어씩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듯이 키텀들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월에 이론과 프랙티컬 티칭에 나와 있는 키텀들에 대한 부분에 키카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저는 강의 때. 그래서 그 키카드 안에 이런 키텀, 렉시컬 모디피케이션이라든가 신테릭 모디피케이션이라든가를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키텀만 쓰고 그 키텀을 보면서 렉시컬 모디피케이션이 무엇이고 신테릭 모디피케이션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구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만 준비를 하시면요, 이러한 기입형 문제는 틀릴 일이 없어요. 아마 작년에 저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교육론에 대한 점수가 다 높았겠지만 특히나 기입형은 아마 하나도 틀린 학생이 없지 않을까. 본인이 잘못해가지고서 그죠? 틀린 학생 있었어요? 스펠링 미스테이크 나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론의 그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한 키카드를 준비해서 키텀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의 기출문제 기입형을 보시면 3번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어세스먼트에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듯이 클래스룸 테스팅은 대부분이 어떻게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으로 진행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을 구성하도록 하는 구성 원리나 또는 그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을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옵션을 달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키 앤서를 말고는 전부 다 디스트랙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트랙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키 앤서로 가도록 하는 그죠? 길을 어지럽히는 거야. 그래서 팬시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디스트랙터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출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딱 떨어지게 나왔어요. 저희는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준비해 가지고 이러한 그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든가 디스트랙터 어널리시스에 대한 부분을 써보도록 하는 연습까지 했는데 여기는 이제 기입형으로 그런 저희가 써보도록 하는 내용이 커멘트로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빈칸을 채우도록 하는 기입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제 어퍼 그룹이 있고 로어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요,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의 답안과 디스트랙터를 비교하면서 그죠 각각의 문항에 대한 그죠 효율성을 갖다가 점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분명하게 변별력이 구분이 되어야지만 그것은 good test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item discrimin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항 변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key answer를 보시면요. 키 앤서는 이렇게 설탕 표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 문형은요 A형이에요. 그렇죠? A예요. 옵션 A. 그죠? 옵션 A는요. 그죠? 50%가 다 정답 처리를 했어요. 그죠? 하이 레벨은요. 그죠? 어퍼 그룹이라고 하는 그 집단은요. 반면에 로어 그룹은 뭐 10%만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변별력이 확실히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됐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을 볼까요? 3번의 답안을 보시면 D인데, 그죠? 예, 3번 문항 3번 같은 경우에는 37% 어퍼 그룹. 근데 로어 그룹도 37%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변별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그럼 이 문항은 should be changed.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문항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커멘트에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1과 2는 그 기능을 충실히 다 수행을 한다. 다시 말해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문항 3 같은 경우에는 뭐가 변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데이터에서 뽑아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변별력에 관한 문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하는 게 17번 문항에 오면서 이번에는 어퍼 그룹이나 로어 그룹이 다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았다. 옵션에 대한 문제예요. 디스트랙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17번을 보니까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죠? 옵션 B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정답으로 가는 길을 디스트랙팅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디스트랙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항은 좋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옵션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역시 이 문항도 should be changed,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스트랙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블랭크 안에서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은 이제 평가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말하기 기능의 두 가지의 형태인 transactional 펑션과 그 다음에 interactional 펑션 두 가지가 나오는 것 중에서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한다. 다시 말해서 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대화를 진행을 했을 때 그죠? 예, person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죠? person oriented가 있고 또는 information oriented가 있는 거예요. 대화를 진행했어. 오늘 이번에 논문은 뭘로 할래? 토픽은 뭘로 할래? 라고 했을 때 내용적인 측면의 대화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 대화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전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보 교환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한 기능은 transactional function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너 오늘 되게 이쁘다. 오늘 화장 되게 잘 받았어. You are dressed up today. What's up?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그 사람의 초점이 맞춰서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서로의 그런 어떤 감정에 포커스가 맞춰서 대화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person oriented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은 interactional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보의 초점이 맞춰져서 대화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transactional 펑션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해당되는 활동은요, 예, 선생님 두 분이 얘기해요. 특히 이렇게 이제 포럼이나 서로 이제 채팅방 안에서의 서로의 이제 그 학습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어드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그 저희 티처 이그잼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쭉 얘기하는데 뭐 리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죠? After School English Reading Club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리딩 활동이다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에서 얘기를 했어요. intensive reading이라고 하는 게 있고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intensive는 주로 교실 수업에서 진행되는 reading activity를 intensive read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일한 텍스트를 가지고 그 텍스트에 대한 학습을 주 목적으로 진행되는 읽기 활동을 우리가 intensive read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extensive reading은 outside the classroom, 교실 바깥에서 그죠? 학생들이 reading for pleasure, 재미로,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가 다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를 가지고 읽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홍 선생님의 대화를 보시면 After School Reading Club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런 것을 진행을 한다라고 나왔고 또 미스터 홍 선생님의 이제 그 네 번째 발화 정도에 보시면 그래서 select what they wanted to read so that they could read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그죠?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자료로 원하는 자료들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이 다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서 reading for pleasure and enjoyment, 그죠? 즐겁고 재미있게 이제 읽기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진행할 읽기 활동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예, extensive reading 두 단어네요. 하나가 어디로 실종됐어요? 리딩을 써주세요. extensive reading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론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예, 굉장히 이론적으로 어렵거나 그죠? 예, 스페시픽한 부분이 나오진 않아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교육론 용어라든가 그죠? 키텀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 2, 3, 4월에 가장 그 각각의 챕터에서 주요 키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것을 키카드로 연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기입형 내문항은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8점 2016년 임용시험에서 이미 8점은 얻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요. 두 번째 서술형입니다. 서술형도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서술형은 이제 기입형에서 조금 더 나가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모두 다 실제적인 프랙티컬 데이터를 진행을 하긴 하는데 기입형은 거기에서 키텀이라든가 그죠? 예, 그 키 컨셉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술형은 키텀과 키 컨셉을 토대로 해서 글로 써보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조금 더 집중적인 분석을 해서 팩트를 찾아가지고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술형을 한번 볼까요? 2014년의 서술형보다 2015년 서술형 문헌은 더욱더 구체적인 실제 교실 상황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14년과 15년 걸 아마 비교해 보시면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술형 같은 경우에 14년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론적인 색채가 한 30% 정도, 그다음에 이제 프랙티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는 게 70%라고 한다면, 실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 90 정도가 이제 프랙티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갖다 분석하도록 하는 형태의 문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실 수업에 그저 가까이 접근해 나가는 문항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서술형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오른쪽에 가시면 따라서 2016년 대비 임용 영어 교육론 서술형 대비는 현재 진행되는 교실 수업의 특징이나 접근법에 입각하여 기본 이론 내용을 기반으로 티칭 프랙티스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에서 좀 강조해 주는 것이 1월부터 4월까지 강의는요, 일단 기입형에 포커스를 두면서 일부 서술형에 대한 문항의 프랙티컬 티칭 3, 4월로 넘어가면서 서술형 문항까지 이제 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 매 시간마다 과제를 2가지를 내드려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키 카드를 만들어보고 또 하나는 매핑을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오늘 강의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책을 열지 않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들을 브레인스토밍처럼 쏟아 놓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좀 체계적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챕터 안에서도 예를 들어 세컨드 랭귀지 어큐션 모델이다 하면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포 하이포시스면 인포 하이포시스, 롱의 인터랙션 하이포시스면 인터랙션 하이포시스 대로 이제 키 텀들을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접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는 과정들을 꼭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핑을 하고 그 매핑이 끝나면 그 다음에 책을 열고 다시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해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은 학습 전략 중에 하나가 noticing the gap이에요. 그렇죠? 차이를 아는 거야.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그 차이를 메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완벽을 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날 제가 알고 있는 걸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프라셴이 말하고 있는 I 단계에서의 자료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발전이 없죠. 디벨롭이 없잖아요. 그렇죠? I 플러스 1단계 플러스 1이 바로 그 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알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것도 학습법으로 여러분이 임용을 준비하면서 그대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강의를 하면서 매 시간마다 전략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공부만 맨날 하겠어요. 좋은 영화가 나오면 보기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뭐 아직 젊은 열기를 발산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 한 달에 한 번은 클럽도 가줘야겠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일주일간의 공부 패턴을 어떻게 써라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쉬지 않고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면은 고장이 나게 된다. 심지어 그죠? 감성적인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하게 공부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꼭 등록을 하셔야겠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한 그 공부 방법들을 아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1월부터 4월까지 강의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얘기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매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티싱 더 갭, 그 차이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쭉 써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다시 덮고 매핑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내용에 대한 토픽에 대한 디벨롭을 시켜나가고 빌드업을 시켜나가도록 하는 과정으로 교육론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서술형에 대한 준비가 좀 돼요. 매핑이 되면 통합이 되거든요. 그 토픽 안에서 서로의 그런 어떤 관련된 개념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실제 데이터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연결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같이 파악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서술형에 대한 준비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주고요. 서술형 한번 A형 문제 한번 볼까요? 수업 지도안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 지도안을 보고 나서 2가지의 수업 목표를 이제 뽑아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질문이었어요. 그죠? To lesson objective를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Culture Integrated Language Learning이에요. 그죠? 그죠? 문화와 통합이 된 언어 학습에 대한 것을 초점 맞췄기 때문에 수업 목표 중에 하나가 Cultural 뭐뭐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cultural awareness가 들어간다라던가 cultural difference가 들어간다던가 컬처에 대한 부분이 수업 목표로 하나 잡혀야 돼요. 수업 자체가 이러니까 고올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그 익스페리먼트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어 사용에 대한 부분이 웨스턴과 이스턴의 사람들의 그런 언어 사용에 대한 차이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쪽의 사람들은 verb oriented expression을 많이 쓰고 이제 동양 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는 일본 얘가 나와 있는데 noun oriented expression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러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까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 대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토대로 해서 언어적 차이가 어떻게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활동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verb oriented expression이 나오고 noun oriented expression이 나온 겁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practice 해보도록 하는 활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을 주어주고 그 상황 안에서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적인 의식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대답을 할 것인지 이스턴과 웨스턴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진행되도록 하는 수업 목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수업 목표는 두 가지 들어가야 되는 게 cultural awareness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고 또는 뭡니까? linguistic difference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linguistic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은 verb oriented expression과 noun oriented expression에 대한 사용 또는 practice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시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서술형에 대한 채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인 내용들을 뽑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 보세요. 근데 이 수업 목표는 하나 더 숨어져 있어. 제가 생각하기엔 채점은 아마 cultural awareness라든가 cultural difference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linguistic difference라든가 또는 이제 verb oriented expression 또는 noun oriented expression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이 들어가면 다 정답을 처리할 건데요. 만약에 제가 채점자라고 한다면 동사까지도 볼 거예요. 수업 목표이기 때문에 수업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산출지향적이에요. 이번 차시 period, 이번 차시 수업이 끝나고 난다면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outcome based의 그 동사가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그 수업에 대한 완성도를 만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verb oriented expression과 noun oriented expression에 대한 부분을 understand 한다. 그럼 무조건 감점을 주는 거죠. understand 같은 경우에 산출지향적이 아니에요. 이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뭔가를 그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출지향적이라고 하는 아웃컴으로 그 결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지도안 안에서의 그런 동사라고 하는 것은 액션 버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actice를 하거나 use를 하거나 그죠? distinguish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동사까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채점 기준이 거기까지 만약에 이제 교육론에 대한 철장 선생님 들어갔다면 채점 기준에 그 culture와 그다음에 이제 linguistic difference라든가 그 verb oriented expression 또는 noun oriented expression이 들어가도록 할 경우엔 점수를 준다. 왜 채점 기준으로 하나? 동사가 액션 버브로 제시가 돼야 될 것이다. 액션 버브가 아닐 경우에 0.5점씩 감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가적인 그 크라이테리아를 하나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2016년도에 수업 목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또 다룰 때는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의사소통 상황이 주어져요. 교사와 학생이 교실 수업에서 클래스룸 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A의 커멘트를 보면 이렇게 의미 협상하는 과정 중에 uptake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교육론에서 이제 개념으로 다 배웠죠. uptake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uptake라고 하는 것은요, non-comprehension,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시그널을 보냈을 때 그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발화를 해주도록 하는 것을 uptake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은요, 먼저 문제를 빨리 이해하고 풀기 위해서는 디렉션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디렉션을 먼저 보시면 일단 뭘 identify 하라고 하는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identify 하냐면은 uptake가 일어난 부분. 그죠? 업테이크가 일어난 부분들을 찾았어라 이런 얘기예요. 업테이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이 주어졌죠. 업테이크는 언제요? non-comprehension 또는 incomprehension 한 발화가 좋았을 경우에 시그널이 무엇이라고 뭐라고 이렇게 다시 묻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업테이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정보 안에서 쭉 보면은 교사의 발화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what이라고 얘기합니다.
What you do? 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뭐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그널이에요. 미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시그널, 그죠? 언더스탠딩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업테이크일 가능성이 있어요. 위에 있는 데피니션에 따르면. 그럼 이 부분을 찾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업테이크 이 부분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 디렉션에서 보시면 그럼 두 번째 정보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select a strategy used in the uptake from those in A. A에서 그럼 uptake에 사용된 그 전략이 무엇이냐? 의사소통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업테이크에 대한 발화를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업테이크 보니까 그죠? fry 10 chicken에서 fry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을 유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Put chickens in oil. 그죠? Very hot oil. 그죠? Kind of bake the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그 fry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단어를 못해서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뭡니까? describe를 하고 있어요. exemplify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듯이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의사소통 전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circumlocu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정보는 circumlocution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전략이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정보가 있습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Then explain how the trends in the uptake shows the selected strategy라고 되어 있어요. 선별된 그런 전략들을 왜 선별됐는가? 그 업테이크 안에서 그런 발화가 어떻게 그런 전략을 선별했는가를 갖다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circumlocution에 대한 데피니션을 써라라는 얘기예요. 많은 전략 중에서 왜 circumlocution을 했냐라는 얘기죠. fried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몰랐어요. unknown words로 fried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fried를 describe 해주고 exemplify 해줬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설 부분에서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대로 정보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업테이크에 대한 부분을 찾아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사용된 의사소통 전략을 쓰도록 하는 거, 왜 그런 의사소통 전략을 썼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대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circumlocution이라고 하는지 그 근거를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비용 서술형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요게 이제 CMC 러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나는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그죠? 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synchronous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인터랙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리얼타임에 그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업 시간에 도입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라인 인터랙션에 대한 스크립트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의 디스커션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업에 이제 적용해봐야겠다. 뭐 그런 의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 얘기하기를 왜 이러한 수업을 갖다 준비했냐, CMC 러닝이라고 하는 걸 준비했느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일단 오프라인 디스커션 안에서 샤이하다는 얘기예요. 말 자체가 자신감이 없고 이러니까 수줍어하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터랙션은 되고 얼굴은 서로 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발화를 해보도록 하는데 이 CMC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랜스크립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CMC로 키보딩을 가지고서 이제 활자를 토대로 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대로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그 단락에서 아래서 하나, 둘, 셋 오른쪽 끝에 가시면 opportunity for participation and make student errors 쭉 나와 있어요. 학생들의 오류를 잡아서 그죠? 자유롭게 좀 피드백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또 이제 다음번에 발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더라. 이런 두 가지 이유로 CMC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문제 볼게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주어진 A, B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B는 이제 그런 CMC에 대한 툴 타입이 나왔어요. A, B, C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 중에서 이 선생님한테 recommended 할 수 있도록 하는 툴을 고르고 왜 그런지 그 근거를 제시오라고 했어요. 임용시험에서는요 굉장히 근거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답을 해주면 오픈 엔디드가 돼. 그럼 릴라이빌리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답에 대한 바운더리는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찾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렉션 안에서 그 조건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조건이 A, B 정보를 근거로 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B 있는 정보에서 찾아서 그죠? CMC 러닝의 툴 타입인 A, B, C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 두 가지를 제시해라 라고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보시면 A, B, C 뭐 각각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C가 가장 적합해요. C가 적합한 이유는요. 그죠? 사용하기 쉬워요? 예스입니다. 그다음 저장이 됩니까? 예스입니다. 리얼타임 인터랙션이 됩니까? 예스입니다. 비디오 채팅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오프라인 디스커션 자체도 학생들이 샤이하고 막 이러는데 그죠? 비디오 채팅이 된다라는 것은 오프라인 디스커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비디오 컨퍼런스과 같은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디오 채팅이 된다라고 하는 얼굴을 보고 하니까 똑같아 샤이하고 그죠? 내가 틀리면 창피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온라인 딕셔너리 기능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상호작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찾았을 때, 그죠? 오프라인 디스커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리얼타임, 그죠? 인터랙션의 형태다라고 하는 걸 하나 근거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세이빙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구한 에러,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유롭게 줄 수 있겠다. 두 가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첨부해가지고 이제 비디오 채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뭐 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건 써주셔도 되는데 반드시 써야 되는 두 가지는 그죠? 아까 얘기한 리얼타임 인터랙션이 된다라고 하는 기능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세이빙이 되기 때문에 에러 피드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죠?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해봤어요. 실제 시험을 보는 학생들한테 이제 답안을 보내봐라 하고 채점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그 세이빙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거기에서 CMC 러닝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목적을 한 거예요. 그죠? 리얼타임 인터랙션이 되고 하나가 이제 트랜스크립이 있어서 이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점수가 3.5점으로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답안으로 돼야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형은 이렇게 서술형에서 조금 더 확장된 형태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술형 설명 한번 볼게요. 첫 줄 오른쪽에 가시면 문제 형식만 수업후 학생들의 문제 형식만 수업후 학생들의 커멘트와 교사의 수업 일지를 통해 해당 수업을 유추하며 좋은 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다는 점에서 그죠? 2014년과 유사한 포맷과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016년 대비 임용 영어 교육론 논술형 문항 준비는 서술형에 관한 전략과 유사하나 글쓰기 형식에서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well paragraph에 대한 폼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서술형은 정보만 나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한 150자 정도 최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반드시 두 단락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별로 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기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락 안에서 이제 문장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법들은 알죠. 한 단락에 대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topic sentence가 있어야 되고 supporting detail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각각의 문장을 디벨롭 시켜 나가도록 하는 그 구성을 따르셔야 됩니다. 아마 2016년 과정 중에서 아마 라이팅 강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라이팅 강좌에서 바로 이러한 패러그래프의 기본 속성이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연습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론에 대한 글쓰기 연습을 저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 더 고려해야 되고요. 서술형에 비해서 논술형은 well paragraph 특성에 맞게끔 글을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설명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오른쪽으로 가시면 따라서 기본 강좌를 익히고 실제 교실 수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하는 원서 강도까지 진행한 후 해당 자료나 학습 상황에 대한 특징이나 문제점 등을 이끌어내서 글로 표현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을 써보도록 한다라가 방법론이에요. 말이 쉽지. 말이 쉽지 사실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 2월, 3, 4월, 5, 6월 강좌를 통해서 쭉 여러분이 다지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쓸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을 거고요. 중간중간에 첨삭의 기회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가 논술형까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영어의 랭귀지 버라이티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이건 knowledge based writing이에요. 그죠? 정보를 토대로 해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글쓰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랭귀지보다는 그죠? 예,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죠? 실제적인 데이터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찾아내서 그러한 부분들을 글로 써내려 가도록 하는 형태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유형들은 2명의 학생들의 커멘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끝낸 선생님의 티칭 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두 패러그래프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패러그래프에 대한 그죠? 그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안에서 그죠? 예, 3칸 정도 들어가서 쓰도록 해서 반드시 패러그래프에 나눠줬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패러그래프에 나눠지지 않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1점 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패러그래프과 두 패러그래프에 대한 글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일단 형식적으로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요, 그죠?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나서 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점 하나를 찾아 써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왜 그 수업을 좋아하는지 그 근거 2가지를 달아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의 정보예요. 그래서 정보는 첫 번째 단락에서 3가지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3가지 중에서 학생이 좋아하는 점이 토픽 센턴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근거 2가지가 서포팅 디테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성을 첫 번째 단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앞부분 나와볼까요? 앞부분 나와보면요, 위에서 학생이 이제 수미가 먼저 얘기했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related to cooking using the recipe from the cooking magazine이라고 얘기했어요. 쿠킹 매거진이라고 하는 그죠, 요리 잡지에서 그런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죠, 요리에 관련된 어휘나 이런 걸 학습하니까 진짜 재밌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clearly figure out, 아주 그 어휘라든가 이런 부분 뭘 배우는지가 명확하게 쏙쏙 들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motivate, 그 자체가 동기 유발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학습 자료 자체가 매거진에서 와서 조금 더 배우는 내용들이 손쉽게 이해가 되고 그 자체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나가니까 재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수미가 꼽는 것은 authentic material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실제 매거진 안에서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교실에 있는 텍스트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리에 관련된 어휘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리얼 라이프에서 쓴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학생들한테 흥미도 유발을 시켜나갔고 그 해당 어휘, 인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도 쉽게 와닿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쿠킹 매거진에서 가져온 리시프를 가지고 진행을 했더니 그죠, 진짜 재밌고 수업에 대한 이해가 잘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에 보시면요, 오른쪽 끝에 I came to clear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s,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바로 very fun and exciting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uthentic material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주시고요. 토픽 센턴스로. 이런 authentic material을 통해서 각각의 학생들은 어떻다고요? 수업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굉장히 수업에 대한 deep involvement, motivating이 돼서 deep involved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락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대한 정보는요, 또 하나의 패러그래프 안에서는 어나더 패러그래프 안에서 뭘 쓰냐면 문제가 있어요. 이 수업이 잘된 수업만인 것은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그죠, 언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2가지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그 현재 이 선생님이 시점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2가지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그 근거를 달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게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인지 그 근거를 달아라, 그 이유를 달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셔널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정보는 문제점 찾아서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죠, to 솔루션을 쓰시고 각각의 솔루션에 대한 근거를 달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를 친다라고 한다면 문제점 찾고요, 솔루션 2개 찾고요, 각각에 대한 근거를 찾고요. 그러니까 정보 피스는 뭡니까? 예? 5개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정보의 코멘트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5개의 정보가 채워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구잡이로 그 근거를 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2단락은 전부 다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
주어진 데이터에 근거를 준다는 얘기예요. 블루진 보드나 또는 티칭 록에 근거를 두고 써라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에요. 교육론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엔디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픈엔디드로도 갈 수 있지만 그러면 릴라이빌리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건 맞게 하고 어떤 건 그죠? 채점자의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주고 항상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 하나만 찾아볼게요. 그래서 수미나 그다음에 이제 인호가 얘기하는 문제점을 보시면요. 수미 거 먼저 보시면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선생님이 커렉션을 해줘도 나는 또 틀리고 또 틀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중간에 give me some time to think about why I make them. 그죠? 왜 내가 그런 오류를 빚었는지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error correction method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에러 커렉션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teacher direct correction을 해주시는 거예요. expert correction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오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커렉션을 쓰라는 얘기야? self correction을 유도하도록 하는 피드백을 주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self correction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또는 self correction을 eliciting,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뭐 메타링스 피드백이라든가 elicitation 구체적으로 달아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 근거로는 뭡니까? 여기 이제 이 학생이 얘기했던 대로 자신의 오류를 reflect,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오류를 직접 reformulate, 그죠? 수정해 볼 수 있고, 그죠? 다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자신의 오류가 그죠? where, 어디에 locate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가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self correction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 근거로는 자신이 오류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죠? 그 오류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호 것도 한번 볼까요? 인호 것도 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오류를 범했어요. 그랬을 때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인호 커멘트를 보시면 나는 이게 더 좋더라 이런 얘기예요. Getting correction from my friends. 그죠? 친구로부터 받는 피드백이 더 낫더라. 그게 훨씬 더 feel more comfortable. 그죠? 훨씬 더 편안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Teacher direct correction은 뭘 높이는 거예요? 학생들로 하여금 발화에 대한 affective filter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affective filter를 높이는 teacher direct correction보다는 어떻게 peer correction에 대한 방법을 취하는 게 좋겠다. 그 근거로는 학생들이 서로 자신들에 대한 피드백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exchange, 그죠? 예, 각자의 피드백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함으로써 훨씬 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affective filter를 낮출 수가 있겠더라. 뭐에 비해서? teacher direct correction에 비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술형까지 답안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듣고 이 시험을 다시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뭐 그렇듯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강의는 마치 이미 우리가 2016년에 문제를 예상하듯이, 그죠? 예상하듯이 집중 공략을 해서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그죠? 쏙쏙, 그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쪽부터서는 그래서 1년 연간 강의 일정이 나왔어요. 뭐 백날 얘기해봤자 뭐 언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파악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1단계는 1, 2월 강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더 1이라고 하는 제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가지고 theoretical background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파트는 뭐냐면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odel, 그다음에 learner variable, methodology, 그다음에 이제 textbook evaluation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practical teaching이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잡는 작업을 1, 2월 과정 중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 4월 과정이 2단계로 빌드업 2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practical teaching이 주어질 거예요. 그럼 practical teaching 안에서는 how to teach죠.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vocabulary, grammar, assessment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computer assist ranks running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기능 지도와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CALL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한 언어 학습이라고 하는 파트까지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고요. 그다음에 3, 4월에 아마 제 원서 특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원서 특강은 지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험 문제를 보면 굳이 원서를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작년에도 막 원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아예 읽을 필요 없어. 그냥 빌드업만 봐. 그냥 정리했던 주요 그 토픽들만 보면 돼. 교육론이라고 하는 건 패턴이 변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더 프랙티컬하면 프랙티컬할 것이지. 그렇게 프랙티컬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 원서나 이런 것들은 없고 알아서 선생님이 아티클을 보고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 가지고서 알려줄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9, 10월하고 11월 넘어가면 TBP 안 읽었어요. PLT 안 읽었어요. 덜덜덜 떨고 그다음에 인강에서도 PLT 언제 해줘요. 그 고려자 그 이론적인 책을 그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 그리고 PLT, TBP는 기본적으로 빌드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 골라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갈망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3, 4월에는 빌드업 2에 대한 그 보완적인 교재로서 제가 이제 원서를 그렇다고 한 권만 딱 읽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원서에서 발췌를 해서 그 3, 4월에 그 실제 그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원서 자료들을 묶어서 좀 더 프랙티컬한 데이터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서 수업을 3, 4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 6월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이론에 대한 토대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접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확 그죠? 우리가 다 파악해 버리도록 하는 그런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 문제와 같이 해서 기출 문제에 대한 시간이 사실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를 보니까 올해 제가 썼던 전략이 맞는 것 같아서 기출 문제를 좀 더 포커스를 두고 2016년도에 문제를 예측해 보도록 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키텀이나 이런 것들도 기출 문제에서 나와 있는 키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게 그죠?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5, 6월에 이제 갖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7, 8월은 이제 대략적인 이제 중반부 정도에 왔으니까 또 이제 여러분이 1, 2, 3, 4월에서 정리했던 이론과는 다르게 조금 엑기스적인 그런 이론에 대한 터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에 대한 정리와 간단하게 서답형 문제를 써보도록 하는 이제 연수 문제가 조금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글로서리 그 실제 교육론에 대한 그 키텀이나 키 컨셉이 조금 더 이제 서술되어 있는 글로서리 책들도 병행할까 하는데 그건 이제 시간에 대한 안배에 따라서 조금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 10월에 이제 실전 대비 모의고사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11월 강좌였어요. 마지막 최종 정리를 했을 때 이제 이론에 대한 키텀들을 쭉 정리를 했을 때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뭐 이런 거 렉시칼 모디피케이션 진테리 다 걸렀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시간들이 굉장히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번에도 11월에 막바지 그죠? 최종 정리에 대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진짜 이것은 그죠? 뷰티 아웃셀브스인데 정 바쁘고 공부를 못하면 11월 강좌만 들어도 어떻게 우리가 기입형이랑 이런 것은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1월에는 이론에 대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그것이 바로 이제 5, 6월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나온 방향이겠죠. 그 방향에 맞는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아직 이제 그 고려를 하고 있는 건데 9, 10월까지 문제를 다 걷어가요. 그리고 노량진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탑팀이기 때문에 그죠? 실제 11월에 마지막 그 3일 전까지, 그러니까 시험 보기 3일 전까지도 자료를 다 수거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히려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험에 임박해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과정이 최종 대비 과정이라고 해서 한 회나 두 회 정도, 그죠? 그 최종 파이널, 그죠? 먹 테스트를 갖다가 준비하면 어떨까를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그래서 이렇게 1년에 대한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좀 뭐 지루하셨겠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교육론에 대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